네, 안녕하세요. 오늘 러시아 문화유산 강의를 맡은 러시아 코디네이터 전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러시아 문화유산, 문화유산이란 무엇인지, 또 러시아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문화유산에 관한 간단한 단어, 그리고 표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산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유산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조상,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인 것이죠. 이 유산에는 꼭 문화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 바다, 강 이것도 모두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 강, 바다는 모두 자연 유산이겠죠. 반면에 유적지 또는 전통 노래, 춤 이런 것은 모두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고유한 우리 자산이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의 현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문화유산을 더 중점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문화유산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흔적과 기억들을 담아낸 역사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이미 죽고 사라진 옛날 사람들, 조상들이 어떤 풍습을 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또 어떤 춤, 어떤 노래, 어떤 예술을 즐기고 살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성벽을 쌓고 살았는지, 또 어떤 책을 만들고 살았는지, 또 어떤 여러 가지 공예품, 목걸이 같은 것을 만들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그림, 조각상, 거물, 유적지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두 문화유산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왜 가꾸고 지켜가야 할까요? 그냥 옛날 물건들, 옛날에 쓰고 남은 어떤 그런 쓰레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은 굉장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물건들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삶의 기록이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에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예술을 즐겼는지가 모두 드러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에는 어떤 나라의 문화유산에는 그 나라의 삶의 기록,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화유산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날치를 아실까요? 이날치는 사실 굉장히 요즘 유행에 맞는 굉장히 듣기 좋은 노래를 만들지만은 사실 이날치 노래의 바탕은 굉장히 오래전에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판소리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문화유산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을 알면 알수록 인류 역사, 우리 전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남겨온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문화유산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문화유산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에 남아있는 여러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별히 보존하고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특별히 선정해서 따로 목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유적지라든지 또는 문화재, 유물들을 말하는 문화유산과 또 아름다운 자연을 나타내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무형문화유산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춤, 노래 또는 옛날 이야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기록유산은 굉장히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록들, 책 또는 활자 또는 심지어는 레코드 같은 것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계유산은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유산은 제가 땅이 어떤 자연환경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알아볼 문화유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문화유산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19개나 됩니다. 또 무형문화유산, 춤, 노래 이런 것들은 2개를 러시아의 춤, 노래를 2개를 유네스코에서 따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유산, 특별한 책, 기록, 레코드
이런 것들도 1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문화유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라는 세계적인 기관에서도 특별히 따로 뽑아서 관리할 만큼 굉장히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에는 굳이 문화유산이 있을까?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가장 유명한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데 자,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만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시 자체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 자체의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뭐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은 원래는 진흙밖에 없던 늪지대였습니다. 도시가 없던 곳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 중 한 명인 표트르 대제가 이 늪지대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운하들, 특히 운하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았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건축물, 구조물들을 하나하나씩 그런 모습을 빌려다가 이 도시 위에 새로운 지은 도시 위에 또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굉장히 도시가 그렇게 넓진 않으면서도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과 박물관 그리고 운하들이 풍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 시기부터 10월 혁명기까지 러시아 역사의 중심지였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였죠. 그런데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옛날 러시아 느낌이 나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겨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좀 더 새로운 모습을 지니길 바랐기 때문에 수도가 먼저 앞장서서 본보기로 새로운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 만든 새로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로 수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그러니까 1920년대죠. 1920년대의 10월 혁명 여기까지 러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러시아의 역사, 뭐 왕, 귀족, 심지어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작가들도 대부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역사는 물론 문화의 중심지가 된 도시이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모스크바의 크렘린과 불공장입니다. 모스크바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는 다르게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모스크바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크렘린과 붉은 광장이겠죠. 자, 크렘린은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크렘린이 아주 일부밖에 보이지 않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성벽입니다. 이따 좀 더 이따가 배우겠지만 크렘린은 사실 그냥 성벽을 나타내는 러시아어 단어일 뿐이에요. 하지만 모스크바의 크렘린이 워낙 거대하고 아름답고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크렘린이라고 하면은 모스크바의 크렘린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렘린은 14에서 17세기에 아주 뛰어난 건축가들, 러시아는 물론 이탈리아에서도 건축가들을 이제 불러와서 러시아의 수도 또 왕궁에 걸맞는 성벽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축가들이 궁궐과 성벽을 여러 해에 걸쳐 14에서 17세기라는 여러 해에 걸쳐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가 된 적이 있지만은 사실 러시아 역사 전체 놓고 보면은 러시아 역사, 러시아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역시 모스크바였고 그 중에서도 크렘린이었다는 거죠. 또 이 성벽 안에는 아름다운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러시아 대통령도 지금 현재 크렘린 안에 있는 궁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붉은 광장이 있죠. 붉은 광장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광장입니다. 마치 서울의 광화문 광장이 있듯이 모스크바에는 붉은 광장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딱히 빨갛진 않죠. 그냥 회색 돌이 깔려 있는데 왜 붉은 광장이냐? 왜냐하면 원래 크라스나야라는 단어 원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빨간색, 붉은색으로 배우고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 크라스나야라는 말이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름다운 광장의 뜻으로 크라스나야 플로시치, 붉은 광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크라스이바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옛날에 부르던 명칭만 남아서 지금은 크라스나야 플로시치, 붉은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붉은 광장에는 여기 지금 보이는 성 바실리 성당, 러시아 하면은 사실 이 성당 그림이 항상 나오죠. 거의 러시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러시아 상징인 성 바실 성당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쯤에 옛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이던 공산주의 나라이던 시절에 지도자이던 레닌의 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레닌은 지금도 방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체가 썩지 않고 아직도 약간 일종의 미라로 남아 있어서 지금 들어가면은 거의 썩지 않은 레닌의 시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문화유산,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연방문화유산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법에 있는 러시아의 문화유산이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은 물론 세계 문화에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문화 그리고 러시아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러시아 정부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부만 일은 아니겠죠.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러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이 러시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목록인데요. 국가문화유산 통합 목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한국의 국보 또는 뭐 보물 목록과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에는 여러 문화유산을 관리하려고 러시아 정부에서 만든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러시아 문화유산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등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 목록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유산이 있구나, 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러시아어 표현들을 알아볼 건데 몇 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또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다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빠미드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빠미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단은 여기 푸시킨 동상, 이거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푸시킨 동상인데 푸시킨 동상을 그림 자료로 가져놨습니다. 사실 이런 동상만 빠미드닉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기념비, 어떤 사람의 업적,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글로 적어놓은 비석도 빠미드닉이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이런 사람 모양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도형이라든지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조각해 놓은 여러 가지 기념물도 모두 빠미드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빠미트가 이미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을 해주게 하는 어떤 물건, 빠미드닉.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 기념물 모두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느바리에츠가 있네요. 자, 느바리에츠는 궁궐,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가져놓은 것은 아마 어떤 분들이 여기 에르미타시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는 이거는 에르미타시라는 커다란 박물관을 이루는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겨울 궁전 짐니 드바리츠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의 수도이던 시절에 러시아 황제들의 궁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정치, 역사의 중심지 중에서도 정말 중심이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드바리츠라는 표현은 사실 궁전, 궁궐이라는 말 한국어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은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한국어에서 궁궐, 궁전은 어떤 뜻인가요? 왕이 사는 곳이죠. 왕이 사는 곳만 궁궐,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드바리츠는 약간 뜻이 달라요. 화려하고 거대한 어떤 저택, 커다란 집은 모두 드바리츠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바리츠라고 해서 반드시 왕만 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이 센 귀족이 있다. 그래서 커다란 집을 짓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귀족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살던 집은, 그 사람이 살던 저택은 드바리츠라고 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굉장히 커야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본 붉은 광장이 나오네요. 자, 크리에물이 일단 보입니다. 자, 크리에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물론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고 안에 궁궐이 있는 성벽인데, 그래서 사실 러시아 곳곳에는
그리무이라고 불리는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도 있고 수즈레도 자기들만의 그리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모두 어떤 굉장히 힘이 센 귀족 또는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살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만의 그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가 워낙 긴 세월 동안 러시아 역사의 중심이었고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만큼 모스크바의 그리물이 가장 크기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그냥 그리물 또는 한국어로는 크렘린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모스크바의 이 그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이는 요 황금색 건물 있죠? 여기가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곳은 스파스카야라는 탑인데 여기서는 매시 정각, 그러니까 11시 땡, 12시 땡 치면은 그 시각에 해당하는 만큼 종을 칩니다. 시계탑인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사보르가 있네요. 여기 성 바실 대성당, 이런 커다란 사원, 커다란 성당을 사보르라고 합니다. 대성당이라는 뜻이 한국어로는 대성당이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흐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원 아니면은 성당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도시를 대표할 만큼 커다란 성당은 대성당, 즉 사보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스크바 바실리 대성당은 당연히 모스크바를 대표할 만큼 유명하고 또 실제로 가보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르라고도 부를 수 있죠. 또 여기 있는 광장은 블루시츠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색이지만은 옛날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직도 그라스네 블루시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좀 문장을 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 경복궁 나 호지짜 시우기 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경복궁은 한국을 대표하는 궁전이죠. 나 호지자는 어디 어디에 있다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말은 나 호지자 뒤에 와요. 그래서 경복궁 나 호지자 시우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크렘린, 모스크바의 크렘린이 모스크바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무 나 호지자 모스크비라고 말을 하겠죠. 또 이번에는 뭐뭐 근처에 있습니다라는 말인데 에르미타시 스타이트 네달리코 앗 리키니오브.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네바강 근처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근처에 있다는 말은 네달리코 앗이에요. 자, 여러분 달리코란 말 아실까요? 달리코는 원래 멀리 있는 뜻이에요. 멀리에 있는. 근데 니는 뭐뭐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멀리 있지 않을까요? 네, 네바강 근처에서 멀리 있지 않죠. 네바강은 마치 서울의 한강이 있듯이 페테르부르크를 상징하고 또 그 페테르부르크 중심을 바로 가로지르는 굉장히 러시아에서 유명한 강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소설을 읽으시면은 이 네바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에르미타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짐니 드바레츠 겨울 궁전 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러시아 그리고 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미술관 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스타잇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그냥 뜻 그대로 말하면은 서 있다고 되는데 이런 건물, 거대한 건물,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게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건물이 애초에 땅 위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잇이란 말을 반드시 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자, 누구누구의 동상이에요 라는 뜻인 문장인데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페테르부르크의 푸시킨 동상이 있죠. 이렇게 이걸 러시아어로 말할 때는 에타 파미틱 푸시키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푸시킨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문법을 많이 멘토 선생님들과 많이 공부하시다면은 이게 한국어로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인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그럼 사실 한국어랑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어에서는 푸시킨의 동상입니다. 누구누구의 동상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곧대로 에따 파미틱 푸시킨나라고 했을 때는 좀 뜻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로는 푸시킨의 동상입니다라고 하면은 푸시킨의 어떤 모습을
따서 만든 푸시킨의 업적을 기리게 만든 푸시킨의 동상입니다. 라는 뜻인데 러시아어로 에따 파미틱 모시키나라고 하면은 푸시킨이 갖고 있는, 푸시킨이 소유하고 있는 동상 뜻이 돼버려요. 러시아에서 누구누구를 기리기 위해 만든 동상이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역격, 누구누구에게를 씁니다. 왜? 러시아어의 다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누구누구에게 바치는 동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드리는 동상이라는 뜻에서 역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푸시킨을 기리기 위한 만든 동상은 반드시 에따 파미틱 모시키누라는 말로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